네, 안녕하십니까. 한면희의 제3정치 콘서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노현 교육감 대법원 판결 그 이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면희 공동선 제3정치 대표님 그리고 강경선 방송대 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추석 연휴도 지나서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좀 근황 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네. 네. 뭐 저는 오늘 사실은 환경성 질환과 생태의학이라는 주제로 생협, 네. 네, 여성민우회 생협 특강을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내내 같은 맥락에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적 치유와 관련해서 그 가평에 있는 이렇게 좋은 곳에 1박 2일 머무르고 왔는데 자연에서 1박 2일 머무르니까 아주 좋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오늘 주제인데 가슴 아프지만은 저희 2주 전 수요일 날 대법원 판결 직전에 광노현 교육감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목요일 날 났고, 그렇죠. 금요일 날 11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하면서 그 검찰로 자진 출두하는 그때 이제 같이 자리에 서서 좀 가슴 아프지만 보내고 왔습니다. 네. 강 교수님은 뭐 더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수감된 그 서울구치소 이제 거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제 정말 그 매별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헤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초가을에 약간 단풍이 물이 들기 시작하는 거기에 서울구치소로 걸어가는 그 장면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씩씩하게 또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 사람을 뒤에 두고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오셨던 분들 다 보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또 첫 면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남은 사람들 이렇게 5사람이 면회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사이에 수의로 이렇게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이제 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7인 혼거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방이 배정됐다고. 근데 이제 뭐 에피소드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냥 자기가 아는 옛날 국가인권위원회 또 이 사무총장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교도소 내부의 이런 관예라고 할까 이런 걸 잘 아는데, 뭐 혼거실도 좋지만 일단 대우의 측면에서 뭔지 이게 차별적이다라는 걸 느껴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불쾌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차별적이라면 어떤 내용?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혼거실보다는 그래도 독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이 여당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되게 전직 이렇게 이제 고위직을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되는데, 형님 이상득 의원에는 아주 좋은 곳에 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혼거실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혼거실 가면은 또 거기서 배우는 건 있는 건 그냥 적극적인 생각은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대우의 측면에서 좀 뭔가 또 뭐 보복성 내지 또 뭐 이런 것들이 배우 있지 않나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괘씸하다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3일 있다가 지금은 다시 독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시 일주일 정도 후에 별도로 이제 제가 그걸 또 저도 이런 걸로 해서 첫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장수접견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이제 또 5명하고 독대하는, 직접 마주보고 하는 그런 면회도 한번 했었어요. 여전히 뭐 씩씩하고 잘. 이렇게 뭐 이렇게 가림막이 그런 건 없죠. 이제 장소접견이라는 것은 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직접 만나서 하니까 시간도 조금 더 길고 훨씬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구체적이죠. 서로 손도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뭐 크게 뭐 동요하시지 않고 당연하죠. 씩씩한 분이니까 당연히 하고, 이제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또 남아 있으니까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또 그 좀 잘 됐으면 하는 또 법리 같은 얘기를 같이 갔던 변호사들하고도 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 외에 뭐 어떻게 따로? 저 개인적으로야 이제 저는 헌법학으로서 사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저는 많은 걸 또 배웠어요. 저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하니까 교수로서 변호사가 아닌 교수로서는 항상 이런 형사 절차, 법정에 대한 것이 좀 문외한인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체험을 함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직접 알게 되고 경험한 것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저한테 얻어진 거죠. 그래서 또 제 재판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평소 사는 것, 또 뭐 법철학, 뭐 인생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재판, 이런 얘기를 쑥스럽게 평소에는 할 리가 없는 건데, 이번에는 왜 내가 이제 곽교육감한테 돈을 주자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평소 제 생활 방식과 또 뭐 법학과 있었어요. 저의 법률관 있잖아요. 법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의도를 가지고 흔히 얘기해서 이번 이제 선거법 위반을 쓱 이렇게 반칙적으로 준 게 아니냐 이렇게들 오해가 되는 거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살아온 성품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사들이 자꾸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제 성격이 좀 소극적인 거 있는데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해야만 이 재판이 무죄로 드러나게 되고 더군다나 곽교육감을 살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연하게 저희 법철학관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차피 이제 이런 것이 공지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논문으로 쓰고 저의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논문도 몇 편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법부를 바라본 이제 대법원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본 사법부 재판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 2편, 3편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광노현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으셨고 이제 강경선 교수님은 또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또 소회를 좀 들어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한 대표님께서 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치적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번 재판에 대한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저 같은 철학자, 윤리학자가 이 재판을 볼 때 한 3가지 정도의 시각으로 다가가는 게 가능해요. 그 하나는 이제 목적론적 윤리체계 또는 결과주의 윤리체계에 의거해서 이 사안을 바라다 볼 때 거기에 따라서는 광노현 교육감이 이번에 돈을 준 행위가 그 박명기와 연루되어서 그 어쨌든 어떤 결과적 측면에서 선거 문화를 혼탁하게 한 것과 관련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고요.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동기주의 관점에서 이제 또 보게 되는데 동기주의 윤리설의 관점은 임마누엘 칸트가 아주 대표적인 이론적 입장을 제시했는데 그 행위의 도덕성 여부는 행위가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그 이루어졌는가를 본다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광노현 교육감은 그 선의에 의거해서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제 옆에 있는 강경선 교수님이 전적으로 선의에 의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거다라는 것을 강노현 교육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적인 무죄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째 시각이 이제 일반 독자들도 조금은 읽으셨을 텐데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얘기하는 공동체주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그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자 개개인이 그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관계를 설정할 때 그 덕을 쌓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해서 전체적으로는 공동선을 이루도록 하자. 그럴 경우 이기심은 위축시키고 그 다음에 그 미덕어린 행동을 먼저 드러내는 것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광노현 교육감을 본다면은 선의에 의해서
긴급하게 이욕을 부조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영악지게 행동하거든요. 그런 영악진 행동 방식과 아주 대비되게 자신이 이걸로 인해서 자칫하면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행하자. 그리고 세속 법률이 우리를 평가할 때 진심을 알게 되면 제대로 평가해 줄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광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우리가 저 오해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행동을 용감하게 했다면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예와 박수갈채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광노현 교육감을 염두에 두면서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동계에서 순수했고 그리고 또 이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우리가 지향하는 과정에서 광노현 교육감처럼 의로운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갈채를 쳐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 실정법은 대법원은 그와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아쉬움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분노 그리고 이제 분노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법칙에 대한 연민 어쨌든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뭐 한 대표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무튼 법으로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1심, 2심을 사실심이라고 그러고 3심, 그러니까 대법원을 법률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심, 2심은 뭐 법률을 판단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법률 판단과 사실 관계를 다 조사를 하고 그걸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데 비해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수사하거나 조사하거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1심과 2심, 특히 이제 2심에서 올라온 거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올라온 이 법 적용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주로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이죠. 그래서 이번 특징을 보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그 문제가 되는 그 사후매수죄라고 이제 지금 그 규정이 되고 있는 232조 1항 2호를 목적범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면에서 법률심으로서의 일은 했습니다. 목적범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목적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형법 그 규정인데요. 형법 용어죠. 그러니까 이제 이 232조 1항 제2호가 이제 후보했던 자가 이제 사퇴를 했을 때 그 사퇴를 대가로 사퇴에 대한 그 대가를 목적으로 이제 돈을 지급했을 때 선거일 끝나고 나서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처벌한다고 됐을 때 이 목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1심과 2심에서는 이것은 목적으로라는 대가의 목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그러니까 금품이나 금품 수수나 직을 제공했을 때 처벌한다게 되어 있는데 이때 목적이라는 것이 형법에서 얘기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1심과 2심의 입장이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통 형법에서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은 그 행위에 최소한도 고의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고의라는 규정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절도죄다, 살인죄다, 뭐 이런 것에는 살인에 대한 약간의 그것도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고의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의 일반적 고의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다 있어야만 처벌하는 것이지 전혀 상관없이 저 사람 죽었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책임이 질 리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일반적 고의 정도로만 1심과 2심에서는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목적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엇을 예를 들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고죄 같은 거에는 형법에서 아예 형법 규정에서 남을 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이제 이 재판부에 제공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재판부 이런 데는 이제 고소를 할 때 그냥 허위 사실만 제공한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공했을 때 무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형법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뭘 제공했을 때라고 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도를 갖고 뭐 했다. 그러니까 일반적 고의보다도 더 그걸 이제 초과주관적이라고 해서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좀 적극적 고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주관적 요소가 더 첨가됐을 때 비로소 네. 목적범에 이제 해당하는 네. 이런 것인데, 근데 이번에 선거법 해당 조항은 네.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긴 있어요. 네, 네. 근데 1심과 2심에서는 이건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범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 고의로 그냥 보고 해석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률을 한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목적으로 어느 정도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네. 이제 대법원에도 또 헌법재판소에도 다 이제 이런 것을 네. 판단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소 제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다른 것은 다 이렇게 기각시켰는데 이 청구인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이 목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목적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1심과 2심과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적 고의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고의 그런 의도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그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법률 해석을.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저와 그 광노현 교육감의 경우에는 1심과 2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사퇴에 대한 대가를 적극적 목적은 없었지만 네. 그러한 것으로 준 의도 정도는 보인다. 예. 해서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또 2심에서는 박 교육감은 징역형도 받았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우리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약한 의도는 있었던 게 아니냐 해서 네. 저희를 처벌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대법원이 이 조항을 목적범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 해석을 했을 때 당연히 저나 박 교육감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강한 목적을 가지고 줬다고 보지는 않았으니까 1심과 2심에서도 네. 그렇고 물론 뭐 저희는 아예 뭐 그렇게 주장을 처음부터 했지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좋은 기회였죠. 대법원에서 법률 해석을 그냥 일반적 고의범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 조항은 목적범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네. 살아날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런데 결과는 저는 목적이 그에 상응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네. 이렇게 해서 원심 파기를 했고 네. 박 교육감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목적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그냥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생겨버렸는데, 우선 뭐 그 중에 하나는 1심과 2심에서조차 그래도 사실심을 판단하는 예. 1심과 2심에서 예. 그런 정도의 강한 목적은 없었고, 예. 단순한 그런 인식 정도가 있었다라고 보았는데 왜 구태여 대법원에서 예. 대법원은 법률심이면은 법률심만 할 것이지 네. 그리고서 원심 파기해서 이런 목적범에 입각해서 다시 판단하라 돌려보내면 되는데 예. 대법원에서 아예 사실조사도 할 겨를도 없는 대법원에서 목적이 있었다라고 왜 이제 이걸 자판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판을 해버렸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여기 요 부분이 좀 이상하죠. 예, 그냥 이렇게 목적범으로 보고 다시 판단을 하라 해서 원심 파기를 했으면 참 그래도 또 있을 수 있는 또 바람직한 그런 네. 판단으로 그쳤을 텐데 목적범으로 봐야 된다 해놓고 저는 원심 파기하고 박 교육감의 경우는 그래도 목적범이다 해서 유죄로 그냥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되게 보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이 부분이. 그러면 대법원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보다 약간 더 과도한 어떤 예, 그렇죠. 판결을 내렸다. 네, 그렇습니다. 예. 비껴간 방식으로 이제 관여를 한 건데 예.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예. 이제 선거법 조항은 이제 사퇴시킬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이건 사전 매수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두 진영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서 돈을 줬다면 이건 사전 매수죄가 되는 거죠. 검찰은 이런 사전 매수죄로 기소를 했어요. 기소장에. 예.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검찰이 이렇게 여론 예를 들어 재판할 때는 이런 사전 매수죄 차원으로 접근해 들어가다가 실제로 어쨌든 피고인들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정으로는 안 되겠구나. 네, 전혀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여겨져 갖고 이제 사퇴시킬 목적으로가 아니라 사퇴하게 된 데 대한 목적으로. 요게 이제 2호. 그렇죠? 네, 사퇴한 데 대한 대가의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가의 목적으로. 사퇴한 데 대한 대가의 목적으로. 이거는 사전에 약속이 없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사후에 어쨌든 의도나 고의를 좀 약간 갖고서 결국 돈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제 사후 매수죄라는 이상한 용어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이 1심이나 2심은 다가가고 그 과정에서 특히 1심은 행위자들의 이 동기를 좀 많이 봤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강경선 교수님은 돈 주자고 한 동기가 이게 정말 상당히 순수했구나를 이제 바라보게 된 거고, 그렇죠. 예. 강노인 교육감도 그런 친구의 이야기는 옳은 것이니까 탁 받아갖고서 난 선의로 줬다. 이게 또 1심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동기의 순수성을 적지 않게 용인했기 때문에 그 형량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낮췄던 것이죠. 두 분 다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그 박명기라는 사람을 봤더니 이분은 돈을 달라고 채근한 동기의 불순함이 많이 엿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1심 법원은 최고형인 3년을 그대로, 검찰 구형 3년을 그대로 구형했던 것이죠. 이렇게 선고를 했던 거죠. 1심 법원은. 그리고 2심은 약간 여론재판 성격으로 올려치기 한 것이고. 근데 그럼 대법원은 이것 갖고서 사실 심리를 1심과 2심에서 했으니까 이게 법이 잘못됐다면 환송 파기하면 되는 것인데 대법원이 이걸 좀 약간 비틀어 버린 겁니다. 비틀어서 1심 법원에서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에 왠지 사후에라도 돈을 줬는데 사전 약속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그 고의나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무죄를 판결하지 않고 벌금형을 때린 거거든요. 만일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봤다면은 사실 대법원이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갔어야 되느냐면 광노인 교육감은 사전에 사퇴시킬 목적으로를 갖고 있지 않았고, 사후에도 그렇죠? 사퇴와 관련된 목적을 갖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은 곤경에 처했는데 내버려둬서 혹 자칫해서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사람으로서 방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따라서 목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두 사람의 경우에는 원심 파기에 따른 무죄 판결을 내렸어야 온당한 겁니다. 근데 목적범으로 봐놓고서 여기에는 고의성이 있었다. 그 고의성을 1심 법원에서는 사실관계로 쭉 살펴본 결과 거의 느껴지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런 이상한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직 맞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목적범으로 보면서 이 조항을 사후 매수죄라고 하는 232조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러니까 이 사퇴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후보 사퇴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다 처벌하는 것은 이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뚜렷해야만 처벌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에서 아니다. 설사 금품수수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무조건 그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 돈을 줬다 혹은 직을 줬다 해서 다 처벌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판결문에 딱 나왔어요. 왜냐면 목적범으로 보겠다고 했으니까. 대법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아차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봤다고 한다면은 광노인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한테 저를 통해서 이제 주자고 한 것, 그러니까 제가 주자고 해서 저를 통해서 돈이 흘러간 건데 이 돈은 정말 바로 대가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목적이 그러니까 사퇴 대가의 목적으로가 아닌 일반적인 금품수수를 했던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모든 금품수수가 사후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근데 억울하죠. 그러니까 1, 2심에서도 그런 목적범으로서의 성격은 없다. 이게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1심, 2심에서는
어쨌든 간에 느슨하나마 이러한 것이 박명기 교수가 그런 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우리는 알았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게 1심의 입장이었어요. 1심이 아주 판결을 좀 잘해주신 편인데. 조금이라도 의도가 있으면 처벌하려고 네. 했는데. 근데 이제 참 대법원은 네. 이런 정도 가지고 처벌하는 조항은 아니다. 이 조항은 적극적인 목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보다도 더 강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처벌 조항이다. 예. 이렇게 되면 1심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두 사람은 처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만한 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처벌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네. 1심에서는 약간의 그런 인식은 있었지 않았느냐, 조금 마음속에. 그것만으로도 당신들을 처벌하겠다.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강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해석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1심의 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린 3심에서는 둘 다 무죄가 되는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회가 됐는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만 그것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본 입장이고 박교육감의 경우는 그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선고문 판결문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까 같이 목적범으로 이걸 강하게 규정져서 해석해야 된다고 보니까 사퇴한 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돈이 흘러갔다고 해서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네. 강한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제가 아는 박교육감이 네. 박명기 교수한테 넘어간 이 돈은 네. 정말 강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거의 순수한 돈으로 흘러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재판 자기 예약했을 때 왜 그게 안 드러났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적이 없이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1, 2심에서도 다 인정을 했는데 그렇죠, 왜 맞아요. 대법원은 강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 유죄로 보겠다고 해놓고서는 그걸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박교육감이 강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네요. 이거 해버렸죠. 그러니까 또 강한 목적으로 보다 보니까 강경선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네. 거의 이제 무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고등법원으로. 근데 강 교수님께서 그런 목적이 거의 없다고 해서 한 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강한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그게 좀 논리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계속 주장한 것이 가만히 있는 과학교육감한테 박명기 교수 이렇게 어렵고 정말 힘들다. 정말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먼저 그래서 제가 주도해서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곽교육감한테 돈을 좀 줘야 되겠다. 이거 정말 도와주고 그 대신 그 이후에 좀 앞으로 좀 같이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분도 같이 해서 서울시 교육청 교육개혁을 좀 잘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곽교육감이 승낙을 하고 이렇게 돈을 지급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강한 목적이 있다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저한테는 강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범이 아니다. 거의 이렇게 판단을 했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박교육감의 경우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막 대가지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법 232조가 아까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또는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이 선거법의 제정 취지는 목적범에 해당되는 선거법이다. 그런 관점에서 광명교육감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퇴와 관련된 목적을 강경선 교수님이나 광명교육감이 갖고 있었느냐? 안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1, 2심에서 다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1, 2심 재판부에 다. 그랬다면은 목적범이라는 그 취지가 이 선거법 제정 취지임을 분명히 했다면 1심에서 사실관계 심리하면서 드러난 것처럼 선거와 관련되어진 사퇴 등등의 목적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원심 파기로 무죄 판결을 갔어야 마땅했던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였죠.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내려면은 두 분이 사실 유기적인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동기적인 부분이나 목적이나 다 그런 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 1, 2심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줬는데 근데 참 한 분은 근데 이렇게 해주고 그런 점에서 안 맞는 대법원 판결이 이제 지지난 목요일 날 나고 금요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광명교육감이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은 이 사법부의 판결에 정치적 요소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렇게 늘
법률적으로 보면서 약간의 여론을 이제 의식하는 정도, 2심은 여론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고, 근데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서는 사실 실망감이 컸다. 이게 법리적 차원에서 또는 법정신의 차원에서 판결을 내렸다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외감을 그날 피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저는 일반 교수고 또 법교육감은 교육감이 비정치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치인으로 분류해도 됐는데 아무튼 더군다나 떠들썩하고 개혁의 그 중심에 섰던 교육감 이런 면에서 정치인으로 보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비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하고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하고의 딱 구별을 하면서 다른 판단을 내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절로. 네네. 그래서 정치적 판단이 역시 거기에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판결, 사실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의도 없이 진행됐다고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도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중립을 좀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오히려 대법원에서 오히려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 많이 훼손된 느낌, 이런 걸 줬다. 네, 그러니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은 이제 원래 이제 법률심이고, 이제 1심, 2심은 사실심 플러스 법률 해석 같이 하는 건데, 법률심을 하는 데에서 이 사실에 대한 판단 약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아쉽죠. 사실 1심, 2심에서 해야 될 이제 그런 사실 판단을 성급히 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게 참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이 사법 전체, 이번 재판 전체에 대한 그 불만감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선거하고 무관하고, 이거 정말 선거 후 한참 지난 4개월 뒤에 아무도 몰랐던 이제 박명기 교수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약간 사정을 알고, 그리고 박 교육감이 돈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사전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하고 있으니 이것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오해 좀 풀어달라 해서 제가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야, 이런 사람은 정말 외면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좀 돈 좀 줘가지고 우선 살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친해질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힘들 때도 그 그룹하고 같이 좀 교육개혁에 좀 협력자를 구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된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재판정에서도 계속 제가 주도한 거다. 이건 박교육감 사건이 아니라 박명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보냐. 이게 사실 큰 의미의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사실 프레임이라는 거죠. 이게 안 바뀌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요지부동해요. 근데 그러게 되면은 박 교육감이 계속 뭔가 일을 주도하고 제가 심부름한 식으로 보게 되면은 저의 주장이 계속 약화됩니다. 약화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주도했다고 해도 아니다. 이것은 박 교육감이 주도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박 교육감이 더 자꾸 이렇게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이런 일이 전제를 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검찰서부터 수사를 정말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중심은 박 교육감이 있고 저 사람이 말하자면 좀 문제가 있다. 그걸 한 번도 바꾸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참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유로 한다면 박명기에게 2억을 줌으로써 초래되어진 광노현 교육감의 사건은 어쨌든 돈 주는 이 과정에서는 일종의 영화로 비유한다면은 영화의 감독은 강경선 교수였다. 그리고 강노현 교육감은 주연 배우였다. 그런데 이제 이 대법원의 판결은 그 전체 감독을 한 강경선 교수는 이 매수와 관련되어진 목적을 갖고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무죄 취지 원심 판결을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감독의 예를 들어서 이 주문을 그대로 받은 주연 배우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매수와 관련되어진 목적 여지가 없다고 봐서
그냥 무죄 취지 역시 내렸어야 되는 거다. 근데 거기에 이제 유죄 취지를 내는 데는 어쨌든 정치적 의도가 어쨌든 좀 더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구태여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그 이 선거와 관련되어진 사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교육을 그저 바르게 추진하는데 동지로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교육적 목적, 그렇죠. 이런 것이었지. 그렇죠? 사태와 관련되어진 선거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자꾸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곽교육감이 없으니까 제가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곽교육감과 저가 정말 살아올 때 정말 이렇게 불법적이다, 정말 부정직하다라고 하면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친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부탁할 리도 없고 만약에 그런 것이 부탁 설사 온다 하더라도 할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실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광노현 교수 교육감하고 저하고의 한 30년 이상의 이 기간, 그래서 제가 이것을 1심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 그 관계에서는 어차피 곽 교육감이 만약에 이 사퇴자에 대해서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선거법하고 유관해서 주는 것은 처음부터 또 거부했고,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걸 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자고 했을 때 준 것은 저와 곽 교육감의 아주 독특한 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김윤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거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이거 주지 말자고 하는 일반적 상식에 입각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경산 이 친구가 주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겁니다.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준 거예요, 결국. 이것만 알면 저랑 곽 교육감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 제 얘기를 따랐던 것이고, 더군다나 곽 교육감은 돈을 어렵사리 구해서 주기까지 했어요. 정말 선행을 했죠. 이거는 정말 큰 상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증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을 받을 일이 현행 이런 그 법과 정치가 애매하게 결합된 이런 사안 속에서 일종의 그 정치적인 재판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점은 그 우리가 평가를 내릴 때 상중하의 세 층위 차원에서 난 이 사건을 봐도 좋겠다. 중이라는 층위에서는 그 일반인들의 상식에 비추어서 건강하게 내리는 판결입니다. 김윤태 교수가 이제 서울시 교육감 인수위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건강한. 근데 이분이 그런 중위층의 그 이 상식적 견제에서는 광노현 교육감한테 돈을 주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데 이제 보통 뭐 이 광노현 교육감 이전에 뭐 공동택 전 서울시 교육감 또 다수의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그 중이 아니라 하에 해당되어지는 부정과 비리를 그냥 이렇게 은밀하게, 그럴 때 중위의 층에서 하위의 밀실 거래라든가 부정 부패에 대해서는 뭐 냉엄하게 그렇죠, 꾸짖고 평가할 필요가 있죠. 그런 시각에서 광노현 교육감을 보는데 실제로 광노현 교육감 강경선 교수가 행한 층위는 이 하의 층위가 아니라 중보다 상에 해당되어지는, 맞아요, 아주 이 상위의 층위에서 그 마치 성경으로 말한다면은 그냥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인이 그냥 강도 만나서 쓰러져 갖고서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데려다가 이제 음식점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돌보기 하고 먹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와야 되니까 혹시 좀 보호해달라고 그러면서 돈도 더 이렇게 이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거든요. 이게 이제 상회 행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상회 행위는 상층의 행위로 평가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박수갈채, 그게 바로 미덕어린 행동이기 때문에 박수갈채를 쳐줘야 되는데, 중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하위 내려다보듯이 평가 잘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럼으로써 광노현을 애매하게 사실은 교육감직에서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차디찬 감옥으로 보낸 것이 오늘날 대표님 정말 말 멋지게 하신 건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광노현 교육감을
양심수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쓰고 있어요. 양심수다. 이 양심수라는 것이 이게 예전에는 이제 뭐 군부정권 뭐 이런 것 속에서 뭐 장기 수들 있잖아요. 뭐 탄압받고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양심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우리 사회에서 그럴 일은 뭐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양심수를 지금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 광노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돼 있는 것이 이 수사기관이라든가 재판부가 충분히 찾아내질 못하고 사실 1심에서는 그걸 찾아냈었어요. 찾아냈었는데 형만 그 벌금으로 줬을 뿐이지 찾아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찾아내지 못하고 이런 형벌을 내서 결국은 징역에 사는 거. 양심수입니다, 이게. 근데 광명 교수만 양심수가 아니라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잘못된 수사, 잘못된 재판으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지금 정말 끙끙 앓고 속 타면서 옥살이 하거나 밖에서 억울해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양심수를 새로운 시대의 양심수 개념으로 해서 저는 또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좀 남습니다. 일단은 그 사후배 숙제 조항 자체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죠. 그 자체 그거에 그건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문제 좀 일반적인 법 상식적인 측면에서나 그냥 논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 법 조항 자체는 뭔가 말이 좀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법 조항인데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은 사문화된 조항인데 이걸 갖다가 들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소에는 모르다 이번 아무도 모릅니다. 이 조항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검찰이 아주 뒤져서 그냥 232조 1항으로 당연히 보고 수사하고 기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 합의가 이게 없었고 바뀔 걸 몰랐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러면 또 찾다 보니까 2항이 있었던 거예요. 2호가. 2호로 해야겠다 해서 2호로 넘어오니까 2호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이 됐고. 거의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이 다 이제 들여다보니까 구구각색의 해석이. 이거야말로 아까 같은 그 목적이라는 것이 목적범이다, 아니다, 또 대가가 뭐냐. 굉장히 복잡한 해석이 구구해서 이건 아무래도 명확하지 않다. 일본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일본 거를 베껴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일본법을 또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또 알아보니까 일본에서도 이미 30년 전에 하고 안 한답니다. 이제 별 필요도 없고 잘못된 것도 알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법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이제 그래서 이 조항이 그리고 이제 보통 사후에서 이제 말 자체가 사전 합의 없이 어떻게 뒤에 그걸 처벌할 수 있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모순된 조항이.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을 낸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세 개가 더 이제 몇 가지가 이제 헌법 소원으로 제기된 상태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이 설사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헌법의 관점 속에서 법률이 과연 온당한 법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 주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기했던 그 항목이 한 3개 좀 많으면 이제 4개, 5개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하나라도 확실하게 우현이다. 그러니까 헌법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법률에 해당한다라고만 되면 세 사람이 다 무죄가 되는 거죠. 사실 뭐 광명 교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세 사람이 다 무죄가 되는 다 무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곽 교육감이 다시 또 이제 무죄가 되면서 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근거로 해서 또 재심이라고 하는 대부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판해야 되는 이런 재심 청구를 해서 판단을 받아서 혹시라도 거기서 다시 또 무죄가 된다면 복직의 절차가 이제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번 대선 때 재보선이 같이 맞물려져 있는 일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다 여러 사람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사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좀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 주어진 기간 속에서 헌법 소원을 이미 이게 작년도
8월에 냈거든요, 이미. 꽤 오래전에. 예, 예. 또 한국식 끝나고서도 냈지만, 예. 이미 그 작년 8월 정도에 냈으면은, 지금 너무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고, 또 대법원에서도 아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낸 그런 그 법률의 문제점들을 대법원에도 또 이유서로 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최고의 그 해석과 관련, 헌법 해석과 관련된 최고의 기관은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든가 네. 안 해주면 대법원의 공안, 그러니까 공식적인 서한을 통해서 네. 지금 좀 빨리 좀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서로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재판을 해버리니까 서로 두 개의 기관이 사실 약간의 알력 관계가 있거든요. 누가 위냐?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이니까 우리가 위다. 네. 논리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도 위거든요. 네. 근데 이거 서로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피해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정치 일정으로 볼 때 네. 이런 혼란 같은 것이 그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만약에 막 내년도 올해 재보선이 돼가지고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됐는데 뭐 헌재에서 뭐 이게 위헌 판결 나서 뭐 곽교육감이 다시 되면 뭐 교육감이 2명이 생기는 막 그런.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데 네. 이런 정치적 혼란을 왜 감수하면서 이렇게 사법부가 애매한 판결을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측면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법부가 과연 이 삼권 분립의 정신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 대표님 지금 현재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 사법부는 저 이 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법에 비추어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네.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알맞게 줘야 하는 네. 그래야 그 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저 이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사법부가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좋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권력의 신여 역할을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유린됐던 시절에 사실은 사법부는 이 권력의 편을 늘 들어왔었던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그 이 열망과 항쟁 속에 법이 이렇게 조금씩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법부가 이제 이 미흡하다 상당 부분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이런 판결의 경우가 네. 그 우리 법률이 정말로 그 선진화된 단계로 왔는지 네. 아니면은 과거 그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하던 단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모자른 단계에 와 있는지를 가리는 시금석이거든요. 네. 그런데 덥서 이번 재판도 그 법이 갖는 근본 정신, 그러니까 보통 그 이 도덕은 최소한의 법이다라고 말을 하듯이 그 이 법은 실정법은 법 철학에 기반하고 있고 그리고 법 철학은 이제 도덕이나 규범, 윤리에 의거해서 사실은 진행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진실을 들여다봤을 때 광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이제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공경에 빠진 자를 돕는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진실을 보고서 판결을 이건 명확하게 법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무죄 판결 내리기 전에 검찰이 사실 기소를 하지 않았어야 할 사안인데 기소한 검찰부터 정치 검찰의 역할을 해왔고 거기에 사법부가 일정 부분 이렇게 호응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은 여전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지켜본 광노현 교육감과 강경선 교수는 당당하게 이제 받아야 한다면은 잘못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받듯이 이제 광노현 교육감이 이렇게 구치소로 쭉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것처럼 강경선 교수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광노현 사건을 계기로 우리 법이 전 한 단계 질적으로 그럼요. 오늘 정말 한 대표님 말씀을 평소에도 하지만 오늘 특히 아주 잘 그 말씀을 진짜 해주시는데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의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상권 분립 이게 군부 정권 시대는 아예 그것조차가 안 됐던 시대인데 그래 이제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세계의 권력이 동등한 이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법학을 하면서 논리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데가 의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또 대통령 나름대로 또 중요성이 있고. 근데 사법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사법부는 비록 작아도 이 의회나 대통령 쪽에서 생긴 어떤 국가의 문제들, 네. 국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으로 해서 넘어왔을 때는 사법부가 정말 잘해줘야 돼요. 네. 뭐 모든 걸 다 잘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국민들이 안심할 만큼 그런 지성과 이런 것을 보여줘야만 이 전체가 살거든요. 대의제민주주의 전체가. 네. 근데 여기에서 그 신뢰가 없으면은 네. 의회 대통령까지도 다 신뢰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판단이 사법부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올바른 이것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보장이 되지 않을 때는 대의제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들어요. 조금 발전했다. 발전한 건 우리나라 전체가 다 발전했어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기대한 국민의 수준, 국민의 안목에 비해서는 네. 대의제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정치인들,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 전체가 엄청나게 미흡합니다. 그분들 자체는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의 발전 속도에 비하면 한참 처져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바로 이제 오늘날의 정치적 위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꼭 삼권뿐만 아니라 삼권 주변에 있는 언론사, 정당, 뭐 대표적인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 준공직자까지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지금 불신을 받은 게 바로 이제 오늘날의 안철수 현상이 해가지고서 뭔지 국민들은 새로운 걸 바란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정치 바람에 그런 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도 사실 사법부가 정말 잘해주게 되면은 네.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걸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고 이번 사건이 사실 큰 혹이었어요. 또 헌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혹이 기회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신뢰를 얻으면은 작은 거 가지고도 엄청난 권위를 세워가지고 대의제민주주의를 튼튼히 할 수가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참 아쉽죠. 예, 아무튼 이런 전 최근에 사실 제가 어제 트윗을 하나 이제 날렸는데 네. 저는 트윗은 안 합니다 물론. 근데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며칠에 네. 하나씩 하는데요. 이제 그냥 팔로워가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할 수 없이 낸 게 있었어요. 많은 팔로워를. 네. 그런데 안철수 씨 뭐 다 좋은 분인데 어쨌든 그 정책 국가 정책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대통령 되면 사법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하겠다. 근데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법개혁은? 예, 사법개혁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물론 누구든지 그 말할 자격은 있지만, 네. 이것은 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으로는 이게 다 동렬이라고 하는 인식을 넘어선 얘기인 것 같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개를 느끼지 못한,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사법부. 네. 정말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법부가? 정말 그렇게 남의 얘기를 하면은 사법개혁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지 왜 당신 얘기하냐. 불끈불끈 해야 됩니다. 네. 느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 선상에서 네. 대통령 후보자가 네. 사법개혁하겠다. 그거는 대통령 후보자의 뭐 일반 시민의 하나로서의 표현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대통령 후보자로서 그 발언을 하는 순간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넘어서는 그렇죠. 위배하는 거거든요. 사법부가 위에 있는. 그럴 때 사법부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정신 위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자부심들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사법부 우리가 건강하게 세울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정치적 신여의 지금 주눅들은 사법부입니다. 이게 다 정치 사법이죠. 그러니까 네. 어떤 지도자한테 이게 우리가 지도자는 다 지도자입니다. 사실 네. 의회도 지도자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풍향계를 맞추고 사는 사법부야말로 네. 여전히 또 다른 정치적 사법이다. 네. 확실한 거죠, 그런 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좀 뭐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은 좀 직선제로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다 그런 식으로 좀 네. 일부는 해야만 네. 아마 좀 책임 있는 선거제가 맞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네. 역시 검찰과 대법원 이런 쪽에 네. 중요한 포스트는 역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좀 책임 있는 그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은 뭐 조금 얘기한다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래도 사법부 내에 약간이지만 의로운 법관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이제 그런 이제 분들 가운데 일부는 대법원으로도 진출해서 독수리 오형제라고도 했죠. 지금은 다 물러났습니다만 네. 이렇게 사법부가 균형 감각을 좀 가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였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네. 전체적으로 퇴조가 됐죠. 네. 뭐 가장 상징적으로는 이 법원장이면서 정치적 성격의 언급과 서신을 한 이제 신철영, 예를 들어서 법원장이 대법원 판사로 임명이 됐거든요. 네, 이제 이런 데서 보듯이 우리 이 사법부는 다시 권위주의 시대에 가깝게 사실 후퇴한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광명교육감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네. 국민들에 의해서 네. 정말 사법부가 다시 이렇게 정상화되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건 이제 국민들의 차원에서 국민의 열망 속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자정적인 의지를 못 갖고 있다면 네. 국민에 의해서 네. 타율적으로 변화되는 수모를 겪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려면 사법부가 정상화의 길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헌법재판소도 네. 이제 그 제대로 보는 판결을 그렇죠?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삼권 분립이 정확하게 돼야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이 현재 이 사법부의 모습은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뭔가 많이 미진하고 뭔가 많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을 많이 남겼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또 재판 결과 또 기대해 보겠고요. 또 많은 분들은 또 양심껏 재판하려고 하는 또 의로운 재판관들이 많이 계시죠. 예. 있어야겠죠. 네. 당연히 그게 없으면 네. 정말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사실 네. 저는 뭐 자랑할 만한 1심 김영도 판사 같은 경우가 바로 네. 그 한 싹 좋은 새싹의 모습을 좀 봤기 때문에 네. 기분이 좋습니다. 희망의 모습, 네. 1심 재판. 그러니까 이 광노현 재판을 통해서 우리 사법부의 희망과 또 절망 이런 것들이 사실 교차했던 어떤 그런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법률적 용어가 나와서 조금 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충분히 방송 보시면서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뭐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로서는 이 프로그램 한면의 제3정치 프로그램에서는 어쨌든 진실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네. 우리가 알리는데 노력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간간히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감옥 안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또 간간히 기회되는 대로 강경성 교수님 모셔서 네.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광노현 교육감의 그런 명예 회복 더 나아가서 그분의 정말 인간성, 좋은 착한 인간성 같은 것이 많이 좀 알려지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하나 남은 헌법재판소가 여태까지 말씀한 것처럼 좀 좋은 결과를 내서 헌법재판소의 그 권위를 스스로 높이는 그런 것들을 또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곽 교육감이 서울교육청에서 했던 그 개혁정책. 네. 정말 그 좋은 겁니다. 뭐 시기상조라고 할 필요 없이 우리 사회가 꼭 해야 될 그런 개혁정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국 교육과 또 한국 사법부 이 두 가지가 같이 걸렸던 것이 또 이 광노현 재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교육개혁과 사법개혁 동시에 잘 진행돼서 대한민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